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올해 65살. 35년간 경찰로 살았습니다.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찰청 여성국장까지 올라갔죠. 5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10일간의 세계 여행이 끝난 순간이었죠. 경찰청 동기 3명과 함께한 여행이었습니다. 이정숙, 최미경, 한영혜. 모두 35년 경찰 경력의 친구들이었어요. 박 국장님, 평생 범인 잡느라 고생했는데 이번 여행 어땠어요? 정숙이가 등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지. 내 인생에서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두바이, 파리, 런던. 10일 동안 우리는 마치 20대 여대생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 영호가 계속 걱정되었어요. 여보, 혼자 잘 지낼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즐겁게 다녀와. 영호는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웃으며 말했지만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거든요.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 로비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하기 전에 아들 민수에게 먼저 연락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야, 엄마 방금 도착했다. 아버지 잘 계시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가 어딘가 무거웠어요. 엄마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엄마, 언제쯤 집에 도착하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괜찮으시지? 집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택시 타고 오시겠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친구들과 급히 헤어졌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이상해. 먼저 갈게.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영호에게 직접 전화해 볼까 하다가 곧 집에 도착할 텐데 하는 생각에 참았죠. 제가 사는 강남 대치동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꺼내려는데 문이 먼저 열렸어요. 며느리 예린이가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리 다정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더 쌀쌀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밥 드셨어요? 뭐 드실래요? 인사할까 훈계할까 어색한 말투로 물었죠. 아니, 비행기에서 먹었어. 민수는 안에 있니? 네, 거실로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자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지쳐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민수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소파에 앉아 민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요양원에? 열흘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무슨 소리야? 민수의 대답이 날벼락 같았습니다. 갑자기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요. 엄마 없는 사이에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위험한 행동?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시고 길을 잃어버리시고. 어쩔 수 없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니. 여행 전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는데 불과 열흘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떠나기 전날만 해도 장을 보고 은행 일도 보고 다 멀쩡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때 예린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 2잔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치매가 그렇죠.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어요.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요. 뭐라고? 겨우 68인데 무슨 고령이야? 예리는 눈을 흘기더니 쏘아 붙였습니다. 어쨌든 이미 3등급 치매 판정도 받으셨고 요양원에도 입소하셨으니까요.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던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예린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곤 저를 향해 눈을 피했어요. 엄마,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의사 선생님도 치매라고 하셨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죠. 35년 경찰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예린의 태도가 너무 냉정하고. 민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걸까? 하지만 일단은 남편부터 만나봐야 했습니다. 어느 요양원이야? 지금 당장 가봐야겠다.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지금은 면회 시간이 지났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말도 안 돼. 내 남편이 갑자기 요양원에 있다는데 왜 지금 못 가? 당장 주소나 알려줘. 예린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어머님도 참. 그럼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근데 벌써 밤이라 면회 못할 거예요. 민수가 급히 지갑과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모실게. 예린아, 넌 집에 있어.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예린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불안과 초조함이 섞인 듯한.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지만 그가 하는 말은 몇 가지 키워드의 반복뿐이었어요. 갑자기 증상 악화, 치매 판정, 위험한 행동.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뭔가 준비된 대답 같았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라. 진짜 치매에 걸린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민수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말투는 진심인 것 같았지만 뭔가 숨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민수야, 내 아버지와 내가 40년을 함께 살았다. 한 번도 치매 증상 같은 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열흘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까지 갔다는 게 말이 되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로만 응시한 채 차를 몰았죠. 1시간쯤 달려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였어요. 예상대로 정문은 닫혀 있었고 경비원이 나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 여기 있는데 꼭 봐야 합니다. 해외 여행 다녀와서 방금 알았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면회 가능하세요. 화가 치밀었지만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남편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아침 일찍 오자. 돌아가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방은 정리해뒀어요. 예린이랑 저는 당분간 손님 방을 쓰고 있어요. 아버지 없이 시간을 보내셔야 하니 편히 쉬세요. 우리 집은 4베드룸 아파트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안방, 민수 부부의 방, 서재, 그리고 손님방이 있었죠. 민수 말을 듣고 보니 그들이 뭔가 이상한 준비를 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예린은 이미 잠들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짧게 인사하고 손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적막감이 밀려왔어요.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던 남편이 없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왔네. 얼른 들어와. 저녁 차려놨어. 라고 말하며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방을 둘러보니 평소와 달리 정돈되어 있었어요.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치운 것처럼요. 남편의 서재를 살펴보니 몇 가지 중요한 책들이 없었고 옷장의 옷들도 일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짐을 챙겨 나간 흔적이었죠.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어요. 제 본능이 35년 경찰 생활에서 길러진 직감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가득했죠. 왜 남편이 갑자기 치매에 걸렸다는 거지? 왜 예린의 태도는 저렇게 냉정한 거지? 왜 민수는 계속 눈치를 보는 거지? 이 모든 질문들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남편을 만나고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제 눈은 해가 뜨기도 전에 떠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저는 이미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죠. 안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로등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거리가 보였어요. 언젠가 영호와 함께 새벽 산책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은퇴 후 계획을 이야기했었죠. 여보, 우리 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자. 그때 영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계를 보니 6시 30분. 민수가 일어나서 약속대로 요양원에 같이 가주길 바랐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일찍? 저는 돌아서서 예린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가운을 입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보려고. 민수 깨울 필요 없어. 택시 타고 갈게. 예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침은 드시고 가셔야죠. 준비해 드릴게요. 괜찮아. 가서 먹을게. 예린은 뭔가 더 말하려다 관뒀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집을 나서서 택시를 잡아 요양원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아직 면회 시간이 안 됐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제 남편이 거기 있거든요. 꼭 봐야 해서요.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아직 이른 아침이라 정문은 닫혀 있었지만 다행히 청소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이 여기 있는데 꼭 봐야 해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시간은 10시부터인데. 그래도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몇몇 노인분들은 이미 휠체어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영호님은 2층 203호에 계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아직 아침 식사 시간이라 식당에 계실 수도 있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뛰었어요. 203호 방 앞에 도착해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더니 방은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에는 영호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저희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사진을 들었더니 먼지가 묻지 않은 것을 보니 최근에 누군가가 만졌던 것 같았습니다. 다시 복도로 나와 식당을 찾아갔어요. 큰 홀에 여러 테이블이 있었고 20여 명의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호를 찾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 있는 그를, 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앞에 놓인 식판은 거의 손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여보, 나야. 당신 괜찮아? 영호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란 듯한, 그리고 안도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당신. 빨리 나 좀 데리고 나가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영호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갑자기 여기에? 영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여기선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그 순간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아, 보호자시군요. 면회 시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방금 돌아왔거든요.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궁금해서 일찍 왔습니다.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김영호님은 3등급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되셨습니다. 특히 시간과 장소 인식에 문제가 있으세요. 영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깜짝 놀라 영호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또렷하게 저를 알아보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영호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제야 저는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군요. 잠시 대화 좀 나눠도 될까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만요. 그리고 김영호 님이 혼란스러워 하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후 영호는 다시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제발 나 좀 데리고 나가줘. 아침에 아니야. 예린이가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세히 얘기해봐.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린이가 어느 날 누가 올 거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전부 모르는 척 하라고. 계절, 날짜, 시간, 이름.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해야 한다고 했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치매 등급 판정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다 모른다고 하니까 3등급 치매로 판정했어.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린이랑 민수가 와서 짐을 싸더니 여기로 데려왔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었어. 여기 직원들은 다 내가 치매라고 알고 있으니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속임수에 넘어가 이곳에 갇혀 있었다니요. 그것도 제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냉정을 유지해야 했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당신을 여기서 꼭 데리고 나갈게. 하지만 지금 바로는 안 돼.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를 해야 해. 그때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얼굴이 슬퍼 보였어요. 아가씨, 나도 집에 가고 싶어. 내 아들이 곧 올 거야. 내 방은 어디지? 그 할머니는 진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 주었어요. 괜찮아요, 박 할머니. 곧 방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노인분들은 정말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저희 남편은 멀쩡했어요.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도 치매 환자로 알고 있었던 거죠. 간호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정식 면회 시간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 주었어요. 곧 다시 올게. 걱정하지 마. 영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호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내 아들 민수 어디 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연기에 맞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수진입니다. 민수 어머니고요. 곧 민수도 올 거예요. 저는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50대로 보이는 남성 원장이 저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김영호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원장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김영호님은 공식 보호자인 아드님과 며느님이 등급 판정서와 함께 입소 신청을 하셨고 남편분의 동의서도 있습니다. 제 동의서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해외에 있었거든요.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혹시 출국 전에 사인하신 게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철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엔 분명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글씨체가 약간 다르고 제가 평소에 서명할 때 넣는 작은 특징이 빠져 있었습니다. 35년 경찰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위조라고.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위조된 것 같네요.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요. 저희 절차대로만 했을 뿐인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편을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곧 정식으로 남편을 퇴소시키겠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편으론 다행이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남편을 속여 요양원에 가두었다니.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택시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로 돌아간다고. 35년 경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남편을 구출하겠다고. 집에 도착하자 예린이 현관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어머님, 민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이 안 계시니 걱정했잖아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미 다녀왔다. 내 시아버지를 만났어.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아버님 상태가 어떠셨어요? 민수 어디 있니? 우리 같이 얘기 좀 해야겠다. 지금 출근했어요. 회사에요. 저는 예린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제 진실을 파헤치고 남편을 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예린은 불안한 듯 저를 바라보며 부엌에 서 있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예린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됐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예린아, 내가 지금 뭘 알았는지 너도 짐작하고 있지? 예린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호는 치매가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계산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직감이 옳았습니다. 35년 경찰 경력이 틀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분명히 치매세요. 선생님도 그렇게 진단하셨고. 그만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시아버지한테 모든 걸 들었어. 내가 어떻게 남편을 속여서 치매 판정을 받게 했는지.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반격했어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치매 환자들은 종종 피해망상에 시달리거든요. 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할지는 알았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청 후배 이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가 나야. 수진이. 선배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응.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 지금 만날 수 있니? 이정숙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뵐까요? 오늘 점심 강남역 근처 평소 가던 레스토랑에서. 알겠습니다. 1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안방을 둘러봤어요. 영호의 흔적들, 서재에 있던 책들, 옷장에 걸렸던 옷들, 모두 사라졌어요. 예린과 민수가 급하게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호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최근 기록을 확인하니 제가 여행 떠나기 전까지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둑 모임, 산책, 독서. 치매 증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체계적인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6월 26일 수요일 기록. 오늘 예린이가 이상한 부탁을 했다. 내일 병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무슨 검사라는데 잘 모르겠다. 하지만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증거였어요. 예린이 계획적으로 영호를 속였다는 증거. 저는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정오가 되어 집을 나섰습니다. 예린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만 말했어요. 강남역 근처 고급 레스토랑. 이정숙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데도 여전히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이정숙이 일어나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수가 큰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신지?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 남편이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부터. 남편이 사실은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며느리 예린이 어떻게 사기성 치매 판정을 유도했는지까지. 이정숙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꼼꼼히 메모를 하며 가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분께서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신 거군요. 그래. 일단은 거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린이 뭔가 의심하고 있을 테니까. 확실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는. 이정숙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기장은 좋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치매 판정관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복지부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역 담당 판정관이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받은 서류, 특히 위조된 동의서도 필요해요. 이미 사본을 확보했어. 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대폰으로 찍어뒀지. 역시 경찰 출신이시네요. 이정숙이 감탄했어요. 한 가지 더. 예린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동기를 알아야 합니다. 재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집이 강남 대치동인데 시세가 6억이야. 그리고 영호 적금이 4억. 총 10억이지. 10억이면 충분한 동기네요.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가 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선배님. 미경이랑 영희도 불러볼까요?
우리 넷이서 하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최미경과 한영희, 경찰청 동기들이었어요. 미경이는 정보국장 출신이라 통신 추적에 능했고, 영희는 과학수사대장 출신이라 증거 분석이 전문이었죠. 그래, 불러보자. 우리가 다시 뭉치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이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쯤 치매 판정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거 수집에 신경 쓰세요. 특히 며느리의 자백이나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찰 박수진으로 돌아간다고. 며느리 예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35년 경찰 경력으로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리고 내 남편을 구출할 거야.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먼저 퇴근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요양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내 아버지 만났어.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상태가 어떠셨어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치매 아니야.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만나고 왔어. 정신이 또렷했어. 예린이가 뭘 했는지 다 들었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민수야, 솔직히 말해라. 넌 정말 몰랐던 거니? 아니면 알고도 무시한 거야?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저는... 그때 예린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민수 괴롭히지 마세요. 아버님은 정말 치매세요. 저는 예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예린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예요? 네가 영호를 속여서 치매 판정을 받게 한 거. 서명을 위조한 거. 다 알아. 예린의 눈빛이 변했어요. 두려움에서 분노로. 증거 있어요? 어머님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 못해요.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 곧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잊었니? 35년 경찰 경력이야. 증거 수집은 내 전문이지. 예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할 거예요. 녹음기를 설치하고, 예린의 통화 기록을 추적하고, 치매 판정관을 만나고, 그리고 반드시 남편을 구출하고, 예린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내가 반드시 당신을 구해낼게.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7월 3일 수요일. 저는 일찍 일어나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35년 경찰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증거를 확보하려면 녹음이 필수라고.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성능 녹음기 3개 필요해요. 가장 작고 가장 성능 좋은 걸로요. 직원이 눈을 반짝이며 제품을 보여줬어요. 이게 최신형입니다. 크기는 동전만 한데 48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요. 음질도 최상급입니다. 좋아요. 3개 주세요. 120만 원. 비싼 돈이었지만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예린이 외출한 틈을 타서 녹음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거실 TV 뒤, 두 번째 예린 방문 앞 복도 천장, 세 번째 현관 선반 화분 속. 35년 동안 수사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를 총동원했어요. 절대 들키지 않을 위치에, 절대 발견되지 않을 각도로. 오후가 되어 예린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외출하셨다 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예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방에 있었습니다. 녹음기와 연결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실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뭔가 알아챈 것 같아. 예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알았는데? 민수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아버님한테 갔다 왔잖아. 그리고 나한테 계속 이상하게 쳐다봐. 그래도 증거는 없잖아. 증거 없어. 내가 완벽하게 처리했어. 판정관도 돈 받았고 서류도 다 위조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자백이었어요. 명백한 자백. 그래도 조심해야 해. 엄마가 경찰 출신이잖아. 35년 전 일이야. 이제 늙은 할머니일 뿐이야. 예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늙은 할머니라고? 곧 알게 될 거야. 경찰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걸.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저는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최 선생님. 잘 처리됐어요. 최 선생님? 누구지?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잘 있고요. 시어머니가 좀 의심하긴 하는데 증거는 없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한 일은 완벽했어요. 판정관도 입 다물고 있고 서류도 다 위조했으니까. 네,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시아버지 재산 나오면 바로요. 10억이요. 아파트 6억에 적금 4억. 네, 약속대로 10%는 드릴게요. 1억이요. 1억? 누군가에게 1억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이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가 긴급이야. 지금 만날 수 있어? 물론이죠, 선배님.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줘. 미경이랑 영희도 같이. 1시간 후. 카페 2층 조용한 자리에 저희 넷이 모였습니다. 이정숙, 최미경, 한영혜. 35년 경찰 동기들. 모두 60대 중반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이정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예린과 민수의 대화. 예린과 최 선생님의 통화. 세 사람은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요. 최미경이 말했어요. 최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핵심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찾아야 해요. 제가 통신 추적해 볼게요. 미경이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예린이 통화 기록만 있으면 돼요. 역추적하면 상대방 번호 알아낼 수 있어요. 가능해? 물론이죠.
정보국장 5년 했는데요.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환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서명 위조 건은 제가 분석할게요. 감식 전문이니까. 고마워, 영희야. 이정숙이 정리했습니다. 우선 역할을 나눕시다. 미경이는 통신 추적, 영희는 서명 감정, 제가 전체 작전 지휘를 맡을게요. 선배님은? 나는 치매 판정관을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 예린이 미행도 해야 해. 선배님이 직접? 그래. 며느리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시 뭉쳤다고. 35년 전처럼. 범인을 잡기 위해. 7월 4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판정관을 만나야 해. 그리고 예린을 미행해야 해. 최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내야 해.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정숙이었습니다. 선배님, 판정관 정보 나왔어요. 진짜? 누구야? 박지혜. 38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이에요. 양주 지역 담당이고요. 연락처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내일 연락해 보세요. 고마워, 정수가.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했습니다. 박지혜. 치매 판정관. 내일 만날 사람. 그날 밤 꿈에 남편이 나왔어요. 여보, 나 여기 힘들어. 조금만 참아. 곧 데리러 갈게. 7월 5일 금요일. 아침 일찍 최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찾았어요. 뭘 찾았는데? 예린이가 통화한 최 선생님 번호요. 정말? 누구야? 010-5678-341. 이 번호 주인을 역추적했더니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태준. 45세. 전과 7범이에요. 전과 7범? 네. 사기죄 5건, 문서위조 2건. 최근 출소한 지 2년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린이 전과자와 손을 잡았다니. 직업은? 노인복지 상담사라고 나와 있는데 위장인 것 같아요. 주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1205호. 고마워, 미경아. 대단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일단 판정관부터 만나볼 거야. 그 다음에 그 최태준이란 사람을 추적해야지. 오전 10시. 저는 양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박지혜를 찾았어요. 박지혜 판정관님 계신가요?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제 남편 치매 판정 건으로 왔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상담실로 가시면 됩니다. 2층 상담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 남편 김영호의 아내 박수진입니다. 박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김영호님. 네, 기억나요.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관찰했어요. 불안한 눈빛, 떨리는 손,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치매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검사 결과가. 제가 남편을 직접 만났어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박지혜가 당황했어요. 그럴 리가요. 검사할 때 모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 하셨는데 며느리가 미리 연습시켰어요.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라고요. 박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일기장 사진을 꺼냈어요. 6월 26일 남편이 직접 쓴 일기예요. 예린이가 내일 의사 선생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했다고 적혀 있어요. 박지혜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있는 제 서명. 이것도 위조된 거예요. 제가 해외에 있었거든요. 저는 여권을 꺼내 보여줬어요. 출국 도장과 입국 도장. 6월 20일 출국, 6월 30일 입국. 판정 날짜가 6월 27일이죠. 그날 저는 파리에 있었어요. 박지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당신한테 돈을 줬나요? 저는 최태준이죠. 박지혜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35년 경찰 경력이에요. 다 알아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 다 녹음될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를 고려하겠어요. 박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태준한테서 500만 원 받았어요. 언제? 6월 25일. 판정 이틀 전에요. 어떻게 연락이 왔나요? 전화로요. 노인복지 상담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것만 도와달라고. 치매 판정을 해달라고? 네. 김영호 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3등급으로 판정해 달라고. 그래서 했군요. 죄송해요. 제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박 선생님, 이게 처음이 아니죠? 박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태준한테서 몇 번이나 의뢰받았어요? 20번. 넘어요. 20번.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다는 뜻이었어요. 최태준 사무실 주소 아세요? 역삼동 오피스텔이에요. 1205호. 역시 미경이가 추적한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 공식 진술서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최태준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도요. 알겠습니다. 공단을 나서며 저는 이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가 큰일이야. 브로커가 있어. 피해자가 20명이 넘어. 뭐라고요? 최태준이라는 사람인데 판정관한테 돈 주고 허위 판정을 받게 하는 사기꾼이야. 그럼 조직 범죄네요.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해.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작전 회의합시다. 7월 5일 저녁. 이정숙의 집. 저희 넷이 다시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서류,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정숙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브로커 최태준 총책, 판정관 박지혜 허위 판정, 며느리 강예린 실행범, 피해자 김영호 20명 추가. 조직적인 범죄예요. 최태준이 핵심이고 이 사람을 잡아야 해요. 최미경이 말했어요. 내일부터 미행 시작합시다. 선배님은 예린이를, 저는 최태준을 미행할게요. 좋아. 영희는? CCTV 추적할게요. 오피스텔 주변 CCTV 확보해서 예린이 출입 기록 찾아볼게요. 한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해.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님, 남편분은 언제 구출하실 건가요? 증거를 완벽하게 모은 다음에 일주일만 더 참게 해야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럼 7월 14일 일요일을 목표로 합시다. 요양원 행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날이 좋겠다. 작전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아침 10시 11시는 가능했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아. 7.14에 데리러 갈게. 사랑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당신도 조심해. 사랑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7월 6일 토요일 아침 8시 저는 예린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은 명품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탔고 저도 다른 택시를 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단 들키지 않게요. 알겠습니다. 기사님이 프로처럼 운전했어요. 30분 후 도착한 곳은 강남 청담동 명품 거리였습니다. 예린은 샤넬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맞은편 카페에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 후 예린이 나왔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 2개. 적어도 500만 원은 썼을 거예요. 남편 재산 10억을 노리면서 지금도 명품을 사고 있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예린은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엔 역삼동으로 향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택시가 멈춘 곳은 역삼동 오피스텔. 바로 최태준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예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즉시 최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나야. 지금 역삼동 오피스텔 앞이야. 예린이가 방금 들어갔어. 저도 여기 있어요. 2층 카페에서 최태준 감시 중이에요. 뭐? 너도 거기야? 네, 어제부터 잠복 중이었어요. 선배님 올라오세요. 2층 카페 창가 자리에 미경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과 카메라가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저기 봐요. 미경이가 가리킨 곳. 오피스텔 1205 창문이 보였습니다. 안에서 3명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린 40대 남자 아마 최태준 그리고 1명 더. 저 세 번째 사람 누구지? 잠시만요. 미경이가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50대 후반. 남자. 옷차림이 단정해요. 혹시 요양원 원장 아닐까?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미경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희한테 보낼게요. 신원 확인 부탁하고. 10분 후 한영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김철수, 58세, 실버타운 요양원 원장. 역시 요양원 원장도 공범이었어요. 미경아, 저들이 뭐 하는지 들을 수 있어? 어렵지만 시도해 볼게요. 미경이가 노트북에서 무언가 조작하더니 헤드셋을 건넸어요. 지향성 마이크예요. 창문 열려 있으면 들릴 거예요. 저는 헤드셋을 끼고 집중했습니다. 희미하게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예린 씨 잘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의심하고 있지만 증거는 없죠? 최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근데 불안해요. 어머님이 경찰 출신이라. 걱정 마세요.
35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늙은 할머니일 뿐이에요. 또 늙은 할머니라고? 원장님, 요양원에서 문제 없죠? 네, 김영호 씨는 아주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직원들도 다 치매 환자로 알고 있고요. 김철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남은 건 재산 처리만 하면 되겠네요. 네, 시아버지가 정신병자로 판정되면 제가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10억 관리권이 넘어오죠. 약속대로 1억은 저한테, 원장님한테 5천만 원이죠? 네, 알겠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박지혜가 흔들리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그 판정관요? 네, 오늘 아침에 전화했는데 이상했어요. 무슨 일 있나 봐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박지혜가 자백하면 우리 다 잡혀가요. 최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필요하면 입 막아야 할 수도 있어요. 입을 막는다고요? 협박이든 뭐든. 어쨌든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저는 헤드셋을 벗고 미경을 쳐다봤어요. 다 녹음됐지? 물론이죠. 완벽하게요. 이제 조직 전체가 드러났어. 그때 한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CCTV 분석 끝났어요. 뭐가 나왔어? 예린이 6월 25일, 27일, 29일 총 3번 이 오피스텔 방문했어요. 그리고 최태준이 6월 26일 요양원 방문한 기록도 있어요. 완벽해. 그리고 선배님, 더 큰 게 있어요. 뭔데? 최태준 노트북 해킹했어요. 뭐? 어떻게? 와이파이 신호 잡아서. 아무튼 성공했어요. 그 안에 피해자 명단이 있어요. 몇 명? 23명이요. 이름, 주소, 판정일, 요양원, 그리고 받은 돈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영희야, 너 천재야. 총 피해액이. 선배님, 놀라지 마세요. 얼마? 53억이에요. 53억. 23명의 노인에게서 53억을 뺏은 거였어요. 영희야, 그 파일 다 백업해둬. 이미 했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렸고요. 오후 5시. 예린이 오피스텔에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도 뒤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예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하고 왔어.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나이 들면 운동해야지. 예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언제 뵐 수 있어요? 14일 일요일에 요양원 행사 있다며? 그때 가자. 네,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정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최종 작전 회의. 오전 10시 우리 집. 7월 7일 일요일. 이정숙의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정숙이 시작했어요. 조직 구조. 최태준 브로커 총책. 마이너스 전과 7범. 마이너스 피해자 23명. 마이너스 총 수익 53억. 박지혜 판정관. 마이너스 건당 500만 원 수수료.
-23건 허위 판정. 김철수 요양원 원장. 입소 1명당 1,000만 원. 부당 입소 협조. 강혜린 실행범 며느리. 목표 시아버지 재산 10억. 지불 약속 최태준 1억. 김철수 5천만 원. 증거. 최미경이 목록을 읽었어요. 1. 예린 자백 녹음 7.3. 2. 최태준 예린 김철수 대화 녹음 7.6. 3. 박지혜 진술 7.5. 4. CCTV 영상 6.25, 6.27, 6.29. 5. 피해자 명단 23명 53억. 6. 위조 서명 감정 진행 중. 완벽해요. 한영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소하고도 남아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월 14일 요양원 행사 때 영호를 구출하고 15일에 전부 체포하자. 동의합니다.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가지만 더. 현직 경찰 협조가 필요해요. 우리만으로는 체포 권한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후배가 있어.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인데 믿을 만한 친구야. 그럼 연락해 보세요. 사전 브리핑이 필요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일주일만 더. 14일에 꼭 데리러 갈게. 모든 증거 다 모았어. 예린이는 곧 감옥 갈 거야.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 그날 밤, 저는 예린과 민수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자동으로 작동 중이었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너무 이상해. 요즘 자꾸 외출하고. 예린의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뭔가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자꾸 이상한 질문도 하고. 그래도 증거는 없잖아. 민수야, 우리 조심해야 해. 시어머니가 경찰 출신이라니까. 알았어.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근데 여보, 우리 정말 잘하는 거 맞아?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시작했잖아. 그리고 돈 필요하잖아. 우리 빚 5억이야. 그래도 뭐? 이제 와서 포기할 거야? 10억이야, 10억. 이 돈으로 우리 빚 갚고 집도 사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저는 녹음을 저장하며 혀를 찼습니다. 5억 빚. 그게 이유였구나. 예린의 명품 중독과 사치 생활. 그리고 민수의 나약함.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침대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더 참으면 돼. 영호야, 조금만 더 버텨. 그리고 예린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곧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7월 14일 일요일, 요양원 가족의 날. 아침 9시에 민수와 예린이 저를 태우러 왔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예린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응. 가자. 차에 타면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정숙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준비 완료. 현직 경찰 3명 대기 중. 내일 오전 10시 동시 체포.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1시간 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가족의 날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로비에는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층 대강당으로 오세요. 안내 직원이 말했어요. 대강당에 들어서자 30여 명의 노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가 쪽 테이블에서 발견했습니다. 영호. 제 남편.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예린이 밝은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저희 왔어요. 어머님도 오셨어요. 영호는 저희를 보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들은 누구시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나야. 괜찮아? 영호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수진이? 그래, 나야. 예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장 김철수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김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도 공범이지. 내일이면 체포될 거야. 오전 프로그램이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산책 좀 하고 오세요. 저희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예린이 말했어요. 그래, 그럴게. 저는 영호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았어요. 영호가 주변을 살피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오늘까지야. 내일 아침에 모든 게 끝나. 정말?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응. 증거 다 모았어. 예린이 브로커, 판정관, 원장까지. 내일 전부 체포될 거야. 당신 정말 대단해. 35년 경찰 경력이 헛되지 않았지.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아. 내일 아침 일찍 올게. 그리고 집으로 데려갈게. 알았어. 당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2주였지만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오후 2시. 저는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김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 박수진님.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불안한 눈빛, 떨리는 손,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원장님, 제 남편 김영호 씨 상태가 어떤가요? 아, 네. 치매 3등급이시라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시지만 인지 기능이. 원장님,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 남편 치매 아니죠?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태준한테서 돈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저는 모릅니다. 1,000만 원이죠? 부당 입소 1건당. 김철수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예린, 최태준, 김철수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원장님, 요양원에서 문제 없죠? 네. 김영호 씨는 아주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떻게 35년 경찰 경력이에요.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경찰이 올 겁니다. 최태준, 박지혜, 강예린, 그리고 원장님도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김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생활이 어려워서, 요양원 운영이 힘들어서, 그래서 무고한 노인들을 가뒀어요. 23명이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한테 솔직히 자백하세요. 그럼 형량이 줄어들 겁니다. 원장실을 나와 대강당으로 돌아갔어요. 예린과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산책 잘하셨어요? 응. 아버지 상태 좀 나아진 것 같더라. 예린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뭐라고요? 나아졌다고요? 응. 날 알아보더라. 그럴 리가. 치매 환자가 갑자기 나아질 순 없는데. 그래? 난 그렇게 느꼈는데.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린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후 5시.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예린이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요즘 뭐 하세요? 응? 자꾸 외출하시고, 친구들 자주 만나시고, 나이 들면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야지. 그냥 궁금해서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정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준비됐지? 완벽합니다. 오전 10시 동시 체포. 강남경찰서 김 과장님 3명 대기 중. 영장도 다 나왔어요. 고마워. 선배님, 35년 경력 총동원이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영호야, 조금만 더 참아. 그리고 예린아, 내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7월 15일 월요일, 새벽 6시. 저는 일찍 일어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정숙, 최미경, 한영희도 함께였어요. 그리고 강남경찰서 김태현 과장과 형사 2명. 선배님, 영장 다 나왔습니다. 강예린, 최태준, 박지혜, 김철수 4명 체포 영장이요. 김 과장이 말했어요. 고마워, 태현아. 아닙니다. 이런 악질 범죄자들은 반드시 잡아야죠. 오전 8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철수 원장은 이미 제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수진님, 왔습니다. 퇴소 서류 준비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영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짐을 챙겨놓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응. 이제 집에 가자. 영호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예린한테 진실을 밝힐 거야. 오전 9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린이 깜짝 놀라 현관으로 뛰어나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을 왜 모셔왔어요? 우리 집이니까. 당연히 모셔와야지. 안 돼요. 아버님은 치매세요. 요양원에 계셔야 해요. 예린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다 알고 있어. 뭘?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짓 전부 다.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민수야, 너도 앉아. 얘기 좀 하자.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준비한 파일들을 열었어요. 이제부터 보여줄게. 내가 뭘 했는지. 첫 번째, 예린과 민수의 대화 녹음. 10억은 우리 거야.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예린과 최태준, 김철수의 대화 녹음. 약속대로 1억은 저한테, 원장님한테 5천만 원이죠? 네, 알겠어요.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예린을 쳐다봤어요. 세 번째, CCTV 영상. 예린이 역삼동 오피스텔을 출입하는 장면. 6월 25일, 27일, 29일. 네 번째, 최태준의 피해자 명단. 23명의 이름과 주소, 피해 금액. 총 53억. 이게 다 뭐예요?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야. 내가 브로커 최태준과 함께 저지른 치매 사기 증거. 아니에요. 저는 그만 거짓말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정관 박지혜도 자백했어. 요양원 원장 김철수도 자백했어. 최태준도 곧 잡힐 거야. 예린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어? 내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는데 네가 함께 가지도 않았잖아. 예린이가 괜찮다고 해서 그게 변명이 되니?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야. 40년을 함께 산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요양원에 보낼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정숙과 김태연 과장이었습니다. 강혜린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과장이 수갑을 꺼냈어요. 안 돼요. 안 돼.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시아버지가 진짜 치매예요. 강혜린 씨.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35년 경찰 경력으로 완벽하게 모았어요.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예린이 끌려 나갔습니다. 민수가 따라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엄마.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공범이야. 하지만 네가 협조하면 선처를 고려할게. 알겠습니다. 오전 11시. 역삼동 오피스텔. 최태준이 체포되었습니다. 양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지혜가 체포되었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 김철수가 체포되었습니다. 모두 강남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오후 2시.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증거가 완벽해요. 당연하지. 35년 했는데. 최태준 놈이 끝까지 발뺌하다가 증거 보여주니까 바로 자백하더라고요. 예린이는 아직 버티고 있어요. 근데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소용없을 겁니다. 민수는? 아드님은? 증인으로 분류했어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태연아.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큰 조직 범죄를 잡았으니까. 9월 20일 금요일 재판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숙, 최미경, 한영희도 함께였어요. 그리고 영호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떨려? 아니, 당당해.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강예린, 최태준, 박지혜, 김철수, 박민수 일어서시오. 5명이 일어섰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강예린.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피고인은 시아버지를 대상으로 치매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서류를 위조하고 범죄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사기죄, 문서위조죄,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예린이 주저앉았어요. 피고인 최태준. 피고인은 치매 사기 전문 브로커로 2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53억 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판정관과 요양원 원장을 매수하여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습 사기죄, 뇌물공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피고인 박지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뇌물을 받아 23건의 허위 판정을 내렸습니다. 뇌물수수죄, 직무유기죄로 징역 2년 및 공무원 자격 박탈을 선고합니다. 박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 김철수. 피고인은 요양원 원장으로서 부당 입소를 방조하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뇌물수수죄,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및 요양원 폐쇄 명령을 선고합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피고인 박민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피고인은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가 있으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반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영호가 말했어요. 넌 내 아들이야. 잘못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 아버지.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수야, 이제 예린이랑 이혼하고 새 출발해. 네, 엄마.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수진님, 35년 경찰 경력으로 며느리의 사기를 직접 잡으셨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증거가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23명의 노인분들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구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노인인권보호센터를 만들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영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우리 부부잖아. 당연한 거지. 35년 경찰 경력이 헛되지 않았네. 그러게. 나도 몰랐어. 퇴직하고도 이렇게 쓸모 있을 줄. 우리는 웃었어요.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새해 첫날
저는 영호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아. 당신도. 작년엔 정말 힘들었지? 응. 하지만 끝이 좋았잖아. 저희는 웃으며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민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수야, 너도. 민수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린과 이혼했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요즘 어때? 좋아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 활동도 하고 있어요. 무슨 봉사? 요양원에서요. 노인분들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어요. 영호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점심을 먹고 저는 이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가 새해 복 많이 받아. 선배님도요. 오늘 센터 개소식이죠? 응. 오후 2시에. 저희 다 갈게요. 미경이랑 영희도요. 오후 2시. 강남구청 근처 사무실. 실버 정의센터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저희 넷이 준비한 노인인권 보호센터였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구출한 23명의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 언론사 기자들, 경찰청 관계자들,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까지. 안녕하세요. 실버 정의센터 센터장 박수진입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35년 경찰 경력을 가진 동기 4명이 모여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7월 저는 제 남편이 치매 사기에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며느리와 브로커 조직이 함께 저지른 범죄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동기들과 힘을 합쳐 마침내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23명의 노인분들이 같은 피해를 입으셨다는 것을요. 이분들도 모두 구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부당하게 요양원에 갇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의 욕심 때문에, 재산 때문에 또는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버려진 분들이요. 실버 정의센터는 이분들을 돕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증거 수집 지원, 그리고 필요하면 직접 구출까지. 저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개소식이 끝나고 상담 전화가 바로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 여보세요? 실버 정의센터입니다. 저기, 제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멀쩡하신데 오빠가 갑자기 요양원에 모셨어요. 재산 때문인 것 같은데.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정숙을 쳐다봤어요. 시작이야. 네, 선배님. 우리가 다시 뭉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영호와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여보, 건배. 뭐해? 우리 40년 결혼 생활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여보, 고마워. 날 구해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부부잖아. 근데 솔직히 무서웠어. 요양원에 갇혀 있을 때. 나도 무서웠어.
당신을 잃을까봐. 하지만 당신이 경찰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믿었어. 35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지? 우리는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별 봐. 예쁘다. 우리 앞으로도 저렇게 반짝이며 살자. 그래, 함께. 6개월 후, 실버 정의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50건의 노인 학대 사건을 해결했고, 100명이 넘는 노인분들을 구출했어요.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했습니다. 65세 여성 경찰 출신이 만든 기적의 센터. 며느리의 사기를 직접 잡은 할머니, 이제는 전국 노인들의 영웅.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였고, 정의를 믿는 경찰이었을 뿐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와 영호는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당연하지. 당신이랑 함께니까. 나도. 근데 요즘 바빠 보이던데. 센터 일 때문에? 응. 상담 전화가 하루에 20통씩 와.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아. 근데 이 일 하면서 느꼈어. 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영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인생은 늘 빛났어. 고마워, 여보. 우리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 실버 정의센터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저희 넷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퇴직한 경찰, 변호사, 사회복지사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와서 상담 전화를 받고 노인분들을 도왔습니다. 엄마, 저도 이 일 하면서 많이 배워요. 뭘? 가족의 소중함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면 됐어. 이제 잘하면 돼. 2025년 12월 31일 한 회의 마지막 날. 저희 가족은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와 영호 그리고 민수. 올해도 수고 많았어. 영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게 함께 하자.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어요. 새해를 알리는 불꽃.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남편이 요양원에 갇혀 있었고 저는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5년 경찰 경력을 동원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노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보. 영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우리는 키스했어요. 40년 결혼 생활.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고, 이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 올해 66살. 35년 경찰 경력. 며느리의 치매 사기를 직접 잡았고 100명이 넘는 노인들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이고 정의를 믿는 경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